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박사는 사실 제가 박수를 받으면 안 되고 저희 어머니가 박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가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굉장히 오래 해서 사실은 저는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고 활동한 지가 지금 한 5년, 6년 정도 돼요. 사회생활을 한 지가. 그래서 그전에는 공부를 하고 좀 야인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K-팝에 대한 거를 제가 뭔가를 내다봤다기보단 외국에 있다 보니까 좀 우리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박사를 받고 막연하게 귀국을 했는데, 마침 그때 많은 분들이 K-팝 이야기를 관심을 갖게 되셔서 어쩌다 보니까 K-팝 이야기를 가장 많이 또 방송에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에서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또 방송에서도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주 실장님은 제가 원래 이거를 살려고 몇 년 전에 포칼이 좋다 그래서 포칼을 좀 들어보고 한번 구입을 해보려고 찾아갔었고 청음도 하고 여러 번 상담을 받았는데 결국 오디오는 사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진, 그래서 아마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냥 친해진 그런 사이가 됐는데, 제가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자리에 또 이런 음악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 송라이터스라고 하는 저 책을 17일에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셔서 제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2쇄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나 아직 저 책은 출판사에서 주최한 북토크도 아직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공식 북토크 이전에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지금 첫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네. 그러니까 박수를 유도하는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박수를.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 책 편집자도 와 있는데 책 쓰는 과정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서 왜 발라드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발라드라는 거는 워낙에 친숙하신데, 근데 제가 K-팝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어느 순간 맞닥뜨렸어요. K-팝의 시대 속에서 우리만의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국악? 아니면 어떤 우리의 전통의 어떤 소리를 넣은 것들? 물론 그것도 우리의 것이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 우리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이야기를 가장 쉽고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사랑 이야기더라고요. 왜? 우리가 다 사랑을 해보셨죠? 왠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랑도 해봤고, 우리는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고 기쁨도 느껴봤고 또 슬픔도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 노래,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발라드라고 하죠. 이 발라드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와 그것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적하다 보면 우리 가요도 정리할 수 있고 우리의 이야기도 발견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재하의 시대부터 지금 K-팝의 시대까지 이르는 발라드, 사랑의 역사를 제가 총 117곡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속성 코스로 5곡 정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테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고 예쁘죠? 그래서 제가 요즘 미는 것은 책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누구를 선물할 일이 있을 때 원래 책은 꽂아놓으려고 있는 거지 읽으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꽂아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하면 좋다. 2만 원 안쪽이니까. 이건 또 끝나고 나서 여러분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발라드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새삼스럽게 떠올려 보셨습니까? 발라드? 우리가 발라드, 야 발라드 가수야, 성시경을 발라더 이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발라드라는 말을 누가 한번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냐고요?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사랑 노래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 락스피리 말이야 이렇게는 말을 해요. 음악 전문가들이, 음악 애호가들이. 근데 야 발라드 스피릿은 말이야 이런 말은 없어요. 야 포크 정신에 담긴 우리의 어떤 이런 말은 하지만 야 발라드 정신에 담긴 우리의 영혼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그야말로 시시콜콜하고 흔해 빠진 우리의 일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으로는 대단히 수준이 높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음악인데도 이게 약간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죠. 약간 발라드 듣는다 그러면
사람이 뭐 음악을 좀 들으려면 프로그레시브 락이나 핑크 플로이드나 이런 거 저도 좋아합니다만 들어야지 누가 나는 이문세 듣는데 그러면 약간 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음악에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음악에는 위아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음악에는 취향이 있을 뿐이지 물론 그 안에 또 수준도 있겠지만 음악 자체가 어느 장르가 위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발라드라는 장르를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아주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알아가세요. 발라드는 저렇게 씁니다. 그죠? 근데 발라드의 뜻이 뭐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발라드라는 말이 좀 이상해요. 이게 무슨 어원인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느낌 아니에요? 왠지 그렇죠. 여러분에게 제가 발라드 그럼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왠지 사랑 노래죠. 발라드인데 뭔가 사회 참여적인 노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발라드가 느립니까 빠릅니까? 아무래도 느리죠. 왠지 그렇죠? 빠른 노래를 우리가 뭐 이런 노래를 갖다가 좀 발라드 좋네 이렇게는 잘 안 하죠. 아무래도 느린 사랑 노래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발라드는 이게 발라드였어요. 이게 뭐예요? 발레라는 뜻이 있어요. 발라드의 원 라틴어 이탈리아어에도 그 어원이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발라드는 발라리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이 발라리는 뭐냐면 춤을 춘다는 뜻이에요.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느린 사랑 노래인데 왜 춤이냐고요. 디스코도 아니고. 근데 자 이게 이런 묘한 역사가 있어요. 발라드는 원래 이게 발레의 어원이거든요.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사랑 노래가 왜 나왔냐? 그런 춤을 추는 음악에 어울리는 가사적 형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음악에서. 그러니까 발라드는 원래 이야기예요. 음악적 장르가 아니라. 왜? 발라드라는 원래 어원은 춤에서 온 거지만 그 춤에 맞는 가사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서정적인 서정시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느린 사랑 노래라는 음악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굉장히 반전이죠. 전혀 다른 의미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발라드가 언제 있었냐? 여기 보니까 이제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80년대 중반 이전에 언론에서 발라드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가요에 쓴 적은 없습니다. 이게 묘하거든요. 발라드라는 말은 어디에다만 썼냐? 팝송에다만 썼어요. 베리 매닐로우, 뭐 시카고, 뭐 그런 빙 크로스비,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걸 할 때 신문 기자들이 발라드풍의 노래 이렇게 했지 우리나라 가요에는 발라드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80년대 중반부터 뭐 여기 나오는 유재하, 이문세, 이광조, 뭐 이정석 이런 가수들이 나오니까 이거를 기자들이 예전의 트로트풍의 음악과 구슬픈 트로트풍의 음악과 구별되는 신가요다. 그래서 이거를 발라드라고 불러요. 그 시발점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유재하, 이문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재하부터 알아볼 텐데 여러분 유재하가 원래 한양대학교 음대 작곡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범한 음악적 재능이 사실은 원래 갖고 태어났지만 한양대라는 음대에서 클래식을 전공하면서 정교하게 실제로 이론적으로 쌓은 음악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재하가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세션을 하고 있었고요. 예. 언더그라운드에서도 천재가 나타났다. 그래서 유재하라는 20대 초반의 약관의 뮤지션을 굉장히 주목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비가 내리고 누구죠? 김현식입니다. 그래서 김현식이 원래 김현식이 예전에 김현식과 돌개바람이라는 그런 그룹으로 활동을 하다가 나도 이제 새로운 젊은 친구들과 새로운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입을 해요. 키보드의 유재하, 베이스의 장기호, 드럼의 전태관, 기타의 김종진 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이름이죠. 나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전설적인 라인업에 유재하까지 영입하는데 딱 이제 새 앨범, 3집 앨범을 내면서 노래를 쫙 이제 모은 거죠. 야, 친구들한테 야, 너도 가져와. 후배들한테 너도 곡을 써와. 그랬더니 김종진도 한 곡 써내고 장기호도 한 곡 써내고 유재하도 당연히 써냈겠죠. 딱 들어봤는데 노래가 너무 환상적이에요. 이 유재하라는 사람이 쓴 노래가. 예. 그때 유재하 씨가 그 노래를
김현식을 주기 위해서 무려 10곡을 썼는데 김현식 씨가 그걸 한 곡을 썼다는 거예요. 한 곡. 그 10곡 중에. 왜냐하면 그 각각 멤버들에게 똑같은 한 곡씩을 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유재하 씨가 여기에 굉장히 분노하면서 나 그러면 안 해. 그래서 그룹을 나와서 그 10곡을 그대로 본인이 녹음합니다. 그게 바로 유재하의 유일한 앨범, 1집 앨범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빛과 소금이 되고 나머지 2명은 봄, 여름, 가을이, 겨울이 돼요. 예. 그런 아주 흥미로운 우리 가요의 역사가 있는데 80년대 말에 그때 유재하가 들고 나왔던 완전히 새로운 음악 사랑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번 좋은 오디오로 한번 새삼스럽게 들어보실게요. 이게 무려 86년 곡인데 만들기는 85년에 이미 만들었어요. 조용필 씨가 먼저 불렀거든요. 7집에서. 이것도 또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무튼 유재하가 2곡을 써요. 당시에 조용필을 주기 위해서. 한 곡은 사랑하기 때문에, 한 곡은 그대와 영원히. 우리 용필이 형이 딱 듣고 둘 다 좋은데 내가 부르기에는 이 곡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를 딱 픽해요. 그대와 영원히가 남았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가느냐? 이문세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문세의 명곡 그대와 영원히가 또 85년에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발라드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 칸타죠? 칸타 3가 뭔가 그 좀 까실까실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유재하 씨의 목소리가 갖고 있는 그 음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에 나오는 노래들과 비교를 해서 들어봐도 그 현악의 편곡이라든지 그 밸런스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유재하라는 사람이 요즘은 이제 우리가 훌륭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실용음악과에서 길러내죠. 요즘 젊은이들 실용음악과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당시만 해도 이 실용음악과의 역할을 해줬었던 게 바로 이 음대, 작곡과 혹은 기악과였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현악 클래식과라는 게 어쨌든 음악가, 클래식 음악가를 키워내는 데인데 이렇게 소위 당시만 해도 딴따라라고 해서 이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들이 대중음악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푸대접할 때입니다. 학교에서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던. 하지만 유재하가 이제 이런 길을 열면서 바로 밑에 학번인 작곡가 신재홍, 그 밑에 학번인 작곡가 김형석, 모두 다 히트 메이커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한양대, 서울대, 경희대 등등에서 이 음대 출신의 그 한국의 뮤지션들이 우리나라의 음악을 혁신을 이뤄냅니다. 그 시작이 됐던 뮤지션 유재하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 당연한데 우리가 모르는 거. 발라드는 사랑 노래죠. 근데 사랑 노래는 여러분 대부분 무슨 노래냐? 사랑 노래는 이별 노래입니다. 이 발라드가 사랑 노래인데 실제로 사랑이 어떻고 사랑이 좋고 당신을 사랑해 이런 노래는 상당히 소수예요. 대부분의 가슴 찢어지는 발라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발라드, 한잔하면 노래방 가서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발라드는 대부분 이별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의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유명한 발라드 명곡들이 대부분 이별 노래인데 그래서 오늘 이별 노래 끝판왕 2곡 한번 가보겠습니다. 막 볼 수가 없어요. 찌질해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그만입니다. 이 노래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책을 쓰면서 무슨 곡을 쓸까, 이소라는 내가 제발을 쓸까, 바람이 분다를 쓸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책을 준비하다가 우리 주기표 실장님의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실장님이 되게 잘 느끼시잖아요. 이렇게 그 스피커를 청음하시는데 이소라의 이제 그만을 틀어놓으시고 이러시는 걸 보고 내가 야, 이 노래가 진짜 마음을 울리지 하면서 제가 책에다가도 리뷰를 했는데요. 분노의 그라데이션이라고 제가 책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별을. 근데 처음에는 그래, 좋은 일도 있었지. 그래도 좀 아쉽네. 슬퍼. 참 어떻게 이렇게 야속하다. 1단계. 2단계. 나는 널 만난 걸 후회해. 아무리 말하다 보니까 화가 났어요. 후회해. 그래서 마지막 어디로 가느냐? 다시는 마주치지도 말자. 사랑이 이제 없어졌어요. 분노의 그라데이션. 분노의 그라데이션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소라의 그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절창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분노의 그라데이션, 슬픔의 그라데이션이 느껴지셨습니까? 이게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의 이 송라이터스잖아요. 송라이팅의 기술은 뭐냐면 감정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왜 어르신들도 그러잖아요. 야, 영대야,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럼 처음엔 굉장히 침착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야, 누구네 엄마가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화를 엄청 내시거든요. 이게 일종의 그라데이션인데 이게 노래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듣는 사람이 마지막 절정부에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3절을 똑같이 부르지 않고 가사의 내용도 점층적으로 우리가 그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게끔 이러한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바로 그 유명한 천일 동안이라는 노래예요. 세상 찌질한 노래죠. 어느 사랑 노래도 내가 만난 날까지를 저렇게 박아놓은 노래가 없어요. 천일 동안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기술인데 생각해 보세요. 천일 동안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 가요사에 천일 동안이라는 제목은 없었어요. 근데 천일 동안이라는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징하잖아요. 이거는 노래를 안 들어도 알아요. 노래를 안 들어도 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천일 동안 와, 엄청난 사랑을 했고 엄청난 이별을 했고 이 사람은 우리가 깊이 오래 사랑하면 너무 질리니까 빨리 잊혀지나? 그렇지 않아요. 그 여운이 또 오래 가요. 그러면 이승환은 또 어떤 그라데이션을 보여주는지 한번 들어보실 텐데 이 노래는 이승환 씨가 뭐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도 되겠죠. 이승환 씨가 본인의 그런 사랑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라고 해서 전 재산을 털어서 미국으로 가서 녹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를 통해서 들었을 때 가장 쾌감이 있는 트랙이 될 거예요. 천일 동안 한번 들어보실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처음 듣고서 약간 의아했어요. 이게 다 되게 내용이 일관성이 있다가 갑자기 난 자유롭다고 뭔가 승리를 하다 보니 다음 세상에도 다시는 만나지 말라. 이게 어린 마음에 좀 되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앞에는 뭐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말도 상냥해요. 뭐 했죠. 이게 이 주어체를 가요계에서 처음 쓴 사례입니다. 이게 당시에 너무 간살 맞다고 이 방송국에서도 이걸 좀 틀기가 그런데 막 이랬다고 해요. 이게 너무 간지럽다고 뭐 했죠. 뭐 그랬나요. 뭐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게 왜 그랬나? 나중에 알았어요. 원래 노래는 여기까지가 끝이었다 그래요. 마지막일 거니까요. 김동률 씨가 작곡한 게 거기까지예요. 마지막일 거니까요까지. 그랬는데 가서 이제 세션을 하고 이제 노래를 녹음하다 보니까 감정에 역시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거죠. 뭔가 하나가 아쉬워.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이 내가 용서가 안 돼. 원래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보내주려고 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더 컸는데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상업적인 노래라고 해도.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난 자유롭죠라는 거를 그 현장에서 끼워 넣었다 그래요. 이거를 제안한 사람이 이제 당시에 공동 프로듀서였던 015B의 정석원 씨라고 하는데 이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죠. 저도 이제 노래방에서 이거를 불러보면요. 물론 잘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걸 불러보면 저 부분이 없으면 이 노래 서사가 완성이 안 돼요. 마지막에 절규를 하잖아요. 막 으아 하잖아요. 그 절규가 저것 때문에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라이팅이라는 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런 우리가 이별 노래의 끝판왕 두 곡을 가장 찌질한 노래 두 곡을 들어봤고 기회가 되면 윤종신의 존니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제가 미는 이상한 논리가 있는데 모든 사랑은 결국 짝사랑이다. 왜? 혹시 부부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시죠? 사랑한다고 당연히 생각하시죠? 상대방도. 증명이 안 돼요, 이게. 오늘 부부싸움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 부부싸움 하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짝사랑에 가까워요. 운이 좋으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짝사랑이 좋은 점이 또 뭐죠? 헤어질 일도 없고. 물론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짝사랑하는 게 그렇잖아요. 꼭 보면은 스토리가 비운의 사랑의 짝대기가 꼭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꼭 누구의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저게 언젠가 끝나는가?
그거를 항상 이렇게 했는데 또 잘 안 돼. 그리고 걔를 챙겨주는 건 난데 걔를 괴롭게 하는 거는 저 X인데 그래도 좋대. 나의 무너지는 마음. 그런 노래가 많거든요. 가요계에 진짜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도 그렇죠. 뭐 수없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 토이의 좋은 사람도 그렇죠. 또 하나 이 노래예요. 김장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게 제목이 굉장히 무슨 뭐 푸시킨의 소설 같은 그런 말인데 아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송라이팅의 또 하나의 묘미입니다. 아무 의미 없지만 멋있는 거를 배치하라.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고가 있어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근데 이게 있든 없든 별 차이가 없어요. 저 말이. 근데 멋있죠. 세상이 그대 뭔가 거대하잖아요. 나의 사랑이 위대해 보이잖아요. 나의 짝사랑은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멋진 말인데 그냥 속 터지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아, 이제 노래 끝나고 박수도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젖어 들어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4시라는 3시 반 이때라는 걸 잊으시고 지금 노래방 모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발라드의 힘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든 우리를 좀 촉촉하게 적게 만드는 건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음악 평론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물론 취향도 있겠습니다만 잘 만든 노래에 대해서 좀 본능적인 반응이 있는데 이 노래는 굉장히 잘 만든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구구절절 말이 길지도 않고요. 하지만 우리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왜 아픈지 뭔가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라는 게 잘 모르죠. 사실 저 사람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돼요. 근데 왠지 뭐 안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아련함이 있고요. 그리고 멜로디가 우리가 부르다 보면 왜 절로 가? 이런 게 없어요. 다 그리로만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데 그게 전형적이지도 않고 아주 훌륭한데 이런 노래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통 한 번에 씁니다. 작곡가들이. 이어붙이질 않아요. 기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또 유영석 씨랑 잘 아니까 형님 이거 얼마 만에 썼어요? 그랬더니 10분 만에 쓴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물론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멜로디라는 건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저는 유영석 작곡가가 쓴 곡 중에 또 가장 멋진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진짜 듣고 싶은 곡이 많은데 일단 제가 또 K-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즘 K-팝에는 어떤 발라드들이 있는가를 또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발라드라는 음악은 85년도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제 사실은 한 해에 발라드가 모두 시작됐어요. 놀랍게도. 그게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85년에 나미의 슬픈 인연, 이문세의 소녀, 이광조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조용필의 사랑하기 때문에가 여러분 한 해에 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서로 짜고 친 것도 아닌데 저는 그래서 이 음악가들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이라는 건 뭔가 공유가 돼 있다. 그런 거죠. 일종의. 슬픈 인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이 슬픈 인연은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나미의 그 4집 앨범이었나요? 그걸 사면 거기에 박건호 작사, 김명곤 작곡, 김명곤 편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명곤 선생님 참 위대한 편곡자이신데 그런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뭘 밝혀냈어요. 이거 표절이다. 알고 보니까 이거 일본에 똑같은 곡이 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게 류자키 유도인가? 아무튼 그 일본 작곡가의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표절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나미 씨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이 비하인드가 있었던 겁니다. 나미 씨가 일본에서 활동했던 거 기억하시죠? 나미 씨가 일본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나미 씨가 일본에서 활동을 할 때 자기 그 같은 기획사에 가수가 있고 자기랑 어떤 남자 가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작곡가가 우리 둘이 부르라고 곡을 하나 준 거예요. 그 노래가 바로 슬픈 인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본어로 그 남자 가수가 일본에서 먼저 녹음을 하고 나미 씨가 귀국을 해서 녹음을 하니까 1년이 늦었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리메이크가 된 거죠. 그랬는데 당시에 박건호 작사, 뭐 류자키 뭐 누구 작곡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돼요. 일본 사람이 작곡한 곡을 불러서 라디오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곡을 한 김명곤 선생님이 본인의 이름을 그냥 할 수 없이 제작자가 거기다 써서 한동안 김명곤의 곡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일본 작곡가의 곡이고 표절은 더더욱 아닐 뿐더러 일종의 그 시대가 낳은
좀 어이없는 리메이크 해프닝이라고 봐야겠죠. 예. 이러고선 탁 그 노래를 틀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간단한 뭐 퀴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그 쌉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 송라이팅의 이 작가의 아주 비범한 판단력, 박건호 작사가인데요. 박건호 작사가의 아주 뭐랄까 감각적인 한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내가 그 소리가 들리는 즉시 그분께 책을 한 권 드려야 돼요. 아직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굽니까? 예. 뭐 내 마음대로 주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 이게 아주 제가 작사가들하고 얘기 많이 해보면 아주 멋진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이라든지 그런 말로는 이 느낌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뭔가 고색창연한 느낌이 있죠. 이게 그러나 이렇게 부르는 게 뭐 하지만 뭐 그렇지만 이런 거보다 이 그러나가 주는 임팩트가 이 노래를 따라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아 좀 느낌 있네 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세뇌를 시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노래 이제 앞으로 015B 버전이든 누구 버전이든 들을 때마다 야 그러나가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마지막 이제 K-팝에서 한 곡 들을게요. 요즘 K-팝은 좀 재밌는 게 있죠. 발라드의 전성시대는 지났지만 그 서정주의는 이어져요. 근데 요즘의 K-팝은 여러분 한국 사람만이 만들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상당히 많은 작곡가들이 외국 작곡가들이 곡을 함께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K-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곡이라는 측면에서는 글로벌한 감수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 BTS든 블랙핑크든 뭐 이게 태연의 노래든 역시 하지만 그러나 우리 곡을 쓴 이 작사를 한 조윤경이라는 작사가에 의해서 여전히 우리 얘기일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색다른 이제 도전이 K-팝에서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얘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꼭 발라드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송라이팅, 한국형 사랑 얘기의 역사는 이어진다.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고른 노래 정말 아름다운 노래예요. 태연의 너를 그리는 시간 마지막으로 들으시고 상품 가져가세요. 잊지 마시고. 다 들었는데 책을 안 가져가시면 자, 태연의 노래 들을게요. 열창이죠. 예, 이 노래 태연 씨가 거의 공연 막바지에 다 지쳤는데 이제 이 노래가 라스트 곡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불안해 벌써. 이거를 불러야 되는데 근데 이거 완벽하게 불러냅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다 듣고 나잖아요. 내가 힘이 다 빠져요. 그 정도로 감정의 정말 소용돌이. 예. K-팝 발라드 중에 정말 걸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모르셨다면 오늘 또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뭐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얘기했지만 저의 결론은 그거예요. 발라드라는 게 어떤 건 락 스타일, 포크 스타일도 있고 심지어는 좀 빠른 음악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와 주제의식이 발라드를 발라드답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재밌으셨다면 이런 얘기를 360쪽에 걸쳐서 풀어낸 책이고요. 저희 잔나비의 최정훈 씨하고 또 우리 토니 어워드 최초로 수상한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유 작가가 추천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짧은 시간, 긴 시간이죠. 네, 너무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